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거대 양당 후보의 이제 먼저 그 발걸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충청, 그리고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호남 일정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두 후보 모두 장소는 다르지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다른 이제 그 노림수가 서로 이제 다를 텐데 상대방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두 분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고 특히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차이가 크게 나고 각이 서는 게 외교 안보 통일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충실하게 DJ의 햇볕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번영 정책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전직 두 대통령을 이어받겠다. 그리고 선거에 그분들 이름을 올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그 DJ와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운운하는 것이 희한한 일이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쓰셔야죠. 저렇게 자존감 없이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DJ나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욕을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해야죠. 박정희 대통령도 계승하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못한 것만 있겠느냐. 잘한 것도 있다 찾아내서 우리가 배출한 지금은 감옥에 있고 한 분은 탄핵됐더라도 그분들 때 좋은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본인이 DJ 하면 햇볕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선제 타격을 주장하시는 분이 어디 DJ를 입에 올립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의 저런 선거운동 행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J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빨갱이로 몰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말 바꾸기 한다고 몰고 그 권력에만 생각이 있는 이상한 분으로 몰아놓고 갑자기 DJ 정신이 민주당보다 본인이 더 DJ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속아 웃을 일이죠.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입에 올리는 건 정말 이거는 후한무치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가족 수사한 분이 본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위가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그 두 분 대통령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파리라는 말을 쓰셨던데 그 파리라는 말은 윤석열 후보에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당이 배출한 국힘이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좋은 점을 홍보하시면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현주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각각 지역 유세에서 각각 다른 곳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찾고 있는데 상대방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상대방 전략요. 네.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뭐 시대 정신 내지는 이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네거티브 막 하고 있지만 이 네거티브들이 판을 바꾸지 못해요. 근데 아주 초박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판을 바꾸는 이제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통합 이게 굉장히 큰 프레임 중에 하나다. 네. 그런데 이 양당이 이렇게 보면 다들 통합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막판마다 대선 후보 중에서 통합 얘기 안 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항상 보면 되기 전에는 통합 얘기 하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저는 또 한번 또 살펴볼 필요도 있다. 뭐냐면 통합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하나의 어떤 레토릭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좀 더 내용이 있고 좀 더 이렇게 충실하게
통합적인 행보를 하나하나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통합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통합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그럼 이게 과연 실현될 것인가? 민주당이 180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범민주계가 그러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실현 가능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현지 호남 유세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DJ 정신을 더 계승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제 유세를 했는데 네. 들으셨죠?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우리가 DJ도 존중하겠다. 네, 우리가 DJ 정신도 존중하고 또 이제는 통합으로 가자.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어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좀 같긴 나가셨다.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마치 이제 민주당에서 뭐 박정희 대통령을 계승하겠다. 그런데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잘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설득력은 좀 없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계승하겠다 정도로만, 존중하겠다 정도로만 하고 네. 그걸 가지고 상대방 당하고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좀 오게 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20대 대선이 오늘로 꼭 2주 남았습니다. 막판까지 전국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이 남아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여당은 윤석열 게이트, 야당은 이재명 게이트 이렇게 프레임 전쟁이 격해지고 있는데 양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이게 뭐 이런 이제 특히 대장동 건은 저는 더 이상은 이제 별로 지지율에 이렇게 그 반영이 새로 되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또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좀 더 지지하고 덜 지지하고 그 당에 좀 지나갔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사실은 어쨌든 지금 뭐 물론 무슨 대법관 얘기도 나오고 막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후보나 우리 당에 대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의 어떤 몸통 뭐 이런 식으로까지 모으는 것은 저는 그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만 이제 그걸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몸통이다라는 그런 의혹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쪽을 계속 이렇게 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준환기인 상황에서 저는 이 네거티브 이것이 뭐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서 그냥 돌긴개긴으로 갈 수는 있지만 득표에 크게 도움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우선 최근에 설훈 의원, 이분이 이낙연 캠프 총괄선대 본부장인가 그랬죠. 대장동 의혹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그분인 것처럼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최근 드러난 녹취록을 보고 얘기했죠. 4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 억울했겠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그분이 아니면 명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가 당한 그 모욕과 그 억울한 그분 팔이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사람이고 지지자도 사람인데 그 누명을 벗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명도 다른 사람이 벗겨준 게 아니고 그냥 녹취록이 벗겨준 겁니다. 처음에는 녹취록을 유동규 중심으로 검찰이 일부 푼 것 같아요. 이게 검찰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대장동의 그분이라는 말이 이재명 후보와 연결된 건 하나도 없고 마지막으로 나온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가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냐, 이재명한테 돈을 줬냐, 안 줬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그분이 아님을 확실하게 국민들께 다시 인지시키고 인정받고 싶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 거고. 네. 그리고 거기 보면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쌍욕하는 사이다, 욕하는 사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러면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대장동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해 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확증적 범죄자와 토론을 해야 되겠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런 녹취록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대장동이 그럼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억울함이 풀리면서 친문이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를 좀 망설였던 세력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결집하는 효과 정도는 줄 수 있고 중도 일부가 윤석열하고 김만배하고 친했어? 이러면서 혹시 일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동 녹취록 속에서 그분이 또 다른 분이 또 있잖아요. 그 지목되고 있는 분인데 오늘 그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이 부분은 또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러시면 의심받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프레임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저분이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잘못한 게 본인의 이름을 최초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만들어서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기자 한 명이 녹취록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모르고 나오신 거예요. 녹취록에 제 이름이 있습니까? 이렇게 당황해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분의 의도가 너무 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개입하신 게 아니 현직 대법관이 그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저런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겠다는데 뭐 하시든지 하시는 건 대법관님 자유십니다. 그런데 그게 녹취록에 있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초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저렇게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기자회견 하셨는지 모르겠고 핵심적인 내용이 다 빠졌어요. 예를 들면 네. 녹취록에서 두 사람이 얘기한 그 빌라의 위치는 수원이거든요. 그러면 딸이 있는지, 수원에 사는 딸이 있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밝혀야 되고 기자들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핵심적인 요인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가만 계시는 게 프레임에 안 빠지는 건데 지금 저는 그 기자회견에서 알맹이가 없으니까 무조건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다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신가? 이런 의심이 생기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본인 뭐 성함이 사실은 별로 유명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말씀 안 하셨으면 사람들이 성함 기억 못했을 텐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기자회견 하시는 바람에 사람들 내리 속에 이렇게 기사에 헤드라인도 나오고요. 그래서 네. 조재현 대법관 성함이 되게 유명해지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검찰이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리냐. 그리고 이번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그 녹취록이 나온 것은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안 내고 일부만 나왔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우리 여야 이 문제 이전에요. 저는 이 검찰 내지는 이 사정기관들이 이 정치를 넘어서고 있구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것은. 그래서 문재인 정권 편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편이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계산 속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어떨 때는 이쪽 편을 들었다, 어떨 때는 이쪽 편을 들었다 이러면서 정치를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대장동 게이트도 한마디로 제가 생각할 때 사법 카르텔에 이 썩어 빠진 것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법관님이든 어느 그 훌륭하신 검찰 분이든 지금 우리 사회의 다음 정권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법과 검찰이 정치를 농락하지 않도록 하는 거, 민주적 통제 가능하게 하는 거.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도 잘못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사실 너무 많이 활용을 했어요.
초기에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초기에는 자기들 편인 줄 알았는데 이들이 이 어떤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농락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뭐 통합 얘기도 여야가 다 하고 하는데 정치가 좀 더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가면서 기본적으로 이 사정기관이나 이런 역할들이 정치를 뛰어넘지 않도록 잘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적폐청산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올리고 싶어서 올리고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가장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한 게 적폐청산이었죠. 그러면 촛불 정부가 들어섰는데 적폐청산을 안 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폐청산을 하려면 적폐라는 게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비리잖아요. 그럼 부정부패 비리는 누가 수사하겠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한 점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사정기관 중에 가장 개혁하길 원했던 게 검찰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적폐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개혁 1순위인 검찰에 대한 개혁이 뒤로 미뤄지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정말 두고두고 민주당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지점인 건 인정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다 검찰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냉정하게 보면 검찰 출신이 많은 국민의힘 쪽이 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후보도 검찰총장 출신, 그다음에 선대본부장도 검사 출신. 그래서 주요 요직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검사 출신이다 보니 아무래도 검찰과 끈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완전히 이 선거라는 대선이라는 연극판에 중심에 서게 됐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 대해 국민은 검찰 적폐 청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속설이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한때 개혁 동지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금은 파열음을 내는 모습입니다.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 먼저 합니다. 질문을 한 걸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신 후보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지나치게 과하고 심하시고 국민의힘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더라. 민주당에는 가혹하고 국민의힘은 관대한데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이재명 후보 편 안 들어줬다는 얘기인데 저 심상정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편 들어주러 나간 사람 아닙니다. 큰 당이라고 소수당 발 아래 무릎 꿇리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다 예상한 그 수세대로운 무한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네, 5년 전이죠. 박근혜 탄핵 버스킹 당시에 서로를 치켜 세웠던 두 후보. 어제는 동지, 그리고 오늘은 적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전략적으로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득이 클까요? 실이 클까요? 뭐 실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심상정 후보님은 대선 때마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번 대선에서 사실은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허경영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하고 누가 더 득표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이제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왜 나오셨을까? 그리고 저분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노동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근데 좀 저는 한편 또 근데 정의당의 입장에서 좀 이해는 가는 게 민주당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과거에. 그런데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 이거를 하면서,
그 비례대표 연동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셨을 것이고 아마 그 전에 대선에서 1년에 어떤 지지하고 연대했던 관계의 그 맥락 속에서 큰 이제 이 선거제도 바뀌면 정의당이 어떤 그 비중 있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그 패스트트랙 사태 때 그때 연동형 비례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그때 어쨌든 통과됐어요. 근데 통과됐는데 어쨌든 사실 저희도 자성을 하고 저도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그때 생각했던 게 왜 미래한국당 같은 것을 만들었냐. 그 위성정당 아무리 우리가 반대하던 제도가 통과됐다고 네. 해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들었어요.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근데 또 사실 정작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 소신을 갖고 있었다던 민주당이 그때 또 무슨 위성정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 이후에 소수 정당이 더 소수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진정성 있는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의당이 상당히 많이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동지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개혁 지지자들 놓고 경쟁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선거가 일어날 때마다 민주당은 늘 정의당이 가져간 표, 민주노동당이 가져간 표 때문에 그 한명숙 총리가 시장 후보 나가셨을 때 서울시장 1.6% 차로 지는데요. 그때도 정의당 후보가 가져간 표가 표 때문에 진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유시민 후보가 그때 졌거든요. 그때 심상정 후보가 막판에 그만뒀는데 그게 막판 단일화 비슷하게 그냥 포기 이렇게 돼서 그 표가 그대로 그냥 사표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동지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와 정의당 지지자는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의 주요 타격 방향은 이재명 후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있을 때 정의당은 늘 득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은 쪽을 바라보고 갔을 때 지지자들이 표를 분산해서 주는데 정의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런 박빙의 선거에서는 아마도 앞으로도 차츰차츰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득표율은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오는 게 많을 거다. 이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딱 한 번 순기능을 했을 땐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지났으니까 지역구는 열린우리당을 찍고 비례는 민노당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민노당이 10석을 얻었죠. 그런데 앞으로 그 후로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절대로 정의당 찍지 않죠. 그러니까 정의당의 의석수가 떨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례위성 정당은 저도 반대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거예요. 그 이념적인 상황에서는 정의당하고 연대해야 되는데 현실을 이끌어 가려면 국민의힘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통합당이 비례의석수를 만들고 민주당이 안 만들었다면 민주통합당의 의석수가 25석 정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150석이 안 되는 시뮬레이션이 그때 나와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 전국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원칙은 아니지만 미래통합당이 먼저 만들어서 그 후에 민주당이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복잡한 협상 과정이 있었습니다. 통합해서 좀 진보 쪽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아마도 그때 그 협상안을 받았다면 정의당도 10석 이상 얻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은 깨졌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정의당에 대해서는 원칙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더 사과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도 진보 개혁 쪽에서 같이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작은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야권 단일화에 관한 질문인데요. 단일화 물밑 협상이 현재로서 이제 정지 상태인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박빙의 승부 속에서 한 표라도 이제 아쉬운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찾아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선 뭐 지금은 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2시경에는 이태규 의원이 그리고 6시에는 이준석 대표가 각각 기자회견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다. 그래서 안철수를 주저앉히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배신자 밝혀라.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또 찾아내라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태규, 이준석 두 분에 의해서 밝혀진 게 진짜 가관인 게 아름다운 단일화는커녕 뒤로 갈라먹기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공동정부는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윤석열 후보 주변에 총리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안이 사퇴해주면 최고위원회에 배려해 줄게. 조강특위에 배려해 줄게. 공천심사위에 배려해 줄게. 혹시 종로, 보궐 우리가 공천해 줄 수도 있어. 그리고 지역구도 적당히 해줄게. 이게 무슨 단일화입니까? 뒤로 나눠 먹기지.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협상 과정을 저렇게 밝히는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뭐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더라도 단일화는 뭐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요, 물론 뭐 있습니다. 100% 여론조사 단일화를 극적으로 네. 예, 아무 칸막이 없이 뭐 윤석열 후보가 받을 가능성 뭐 우리 아이디얼하게 뭐 그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남아 있는 확률도 굉장히 네네. 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그 당에 배신자가 있다. 그래서 그 배신자는 스스로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로 이렇게 또 이태규 의원 만나가지고 뭐 공동정부가 어떻네, 뭐 조강특위가 어떻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고 정말 이준석 대표가 하려는 정치는요. 과거에 구태 중에서도 구태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야합하면서 공개적으로 서로 욕하고 이거에서 한치도 못 벗어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단일화는요. 어쨌든 후보가 한 명이 사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명분이 지지자들을 이제 끌고 오려면 명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경선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후보가 사퇴한다는 것이 각각의 후보는 자기가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남을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는 이제 당에도 이제 단일화가 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상대가 받을 수 있는 제안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상대를 배려하기는커녕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쨌든 이 당 뭐 대표랄까요? 당 대표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당 대표가 과연 단일화를 하려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단일화를 만약에 굳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론조사 경선을 받는 게 첫 번째겠죠. 근데 그것이 내일이 지나면 이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오늘 내일 중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다음 두 번째 이준석 대표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저게 그냥 막 산만한 상태에서 단일화가 아름다운 단일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지금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리더십의 어떤 문제도 이제 드러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좀 늦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성은 뭐 거의 10% 네네. 정도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거의 없다고 이제 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맞짱 토론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대선판의 치열한 프레임 싸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